근데 중국을 가지고 노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매운탕을 또 경험하게 되죠. 네. 뭐 처음에는 중국이 이제 등소평 체제에서 경제적으로 회생의 기틀을 잡아가지고 강택민 시대에 와가지고 중국이 거의 강대국 수준에 왔단 말이에요. 그 강택민에서 등소평으로 넘어와가지고는 자타가 공인하는 소위 빅파워, 슈퍼파워 그 역할을 하는데 그때 이제 등장한 게 트럼프란 말이에요. 네. 그 트럼프가 등장하는데 이 강택민이 때까지는 등소평 때부터 중국 지도부의 생각이 중국이 모택동 주석이 소위 아티큘레이트 했던 그 전체주의적인 공산주의 체제 이론 이거는 가지고 가야 되지만은 네. 경제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 가지고는 안 된다. 자본주의를 가지고 해야 된다. 네. 그 경제에서는 미국하고의 관계를 중시하는 네. 그런 관계로 돌아서서 미국하고의 관계를 용납할 수 있을 만큼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융통성을 발휘하는 그런 어떤 그 통치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는 과정에서 그 사실은 그 중국 지도부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은 미국하고의 중국과의 과거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해서 이것을 손상을 입지 않게 하는데 굉장히 그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는 그 이제 중국 그 공산당 대연락 부장을 하던 다이빙고라는 사람한테 직접 들은 얘기지만은 그 다이빙고 얘기가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미국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냐면은 지금 중국 입장이 호라이 잔등을 탄 거나 마찬가지다. 이 호라이 잔등을 탔기 때문에 질주하는 여기서 호라이 잔등에서 내리면은 우리는 호라이도 잡혀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호라이 잔등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중국의 대미 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점이다. 근데 그때가 이제 도광약이죠. 도강양했대요. 네. 근데 기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그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왜냐? 이런 관계를 가져가려면은 미국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원만해야 되는데 이게 큰 문제가 있다. 미국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로 이 거래를 두고 얘기를 해보면은 일정한 단계까지는 가는데 일정한 단계를 넘어가 버리면은 거기 우리를 빨갱이로 취급한다. 그 미국 사람들이 그 빨갱이에 대한 불신임이 너무 강해가지고 신뢰관계가 그 이상 진전되지 않는다. 이게 큰 애로다. 이제 그렇다 하는 얘기를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관계가 지탕이 되어오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라는 사람은 그동안에 이 트럼프의 그 여러 가지 행적을 보면은 이 사람의 최대 관심사는 1차적으로 대통령이 되는 데 있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그 대통령 재선에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이런 기반을 만드는 데 있었고 그 다음 이제 거기에 모든 정책을 소위 예속화시키는 그런 어떤 그 정치 운영을 해왔단 말이에요. 중국하고의 관계도 그런 선에서 하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을 관리하는데 베이식스,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를 또 등한히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것이냐? 한 것은 미국의 국가적 이념, 미국민들의 도덕적 기반, 이런 것을 중국 공산주의가 파괴하려고 하는 부분을 그 틈을 주는 정책 경향이 자꾸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바마의 그 소위 그 strategic patience라고 하는 이론의 근저는 그것은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숨통을 트고 경제가 망하지 않도록 연명을 시키면서 간정된 도움을 제공하다 보면은 중국 안에서 중국의 정치를 그래서 민주화시킬 수 있는 내부적인 힘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그 힘이 생겨나고 육성되도록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 소위 그 중국에 대한 전략적 그 인내 정책의 논거가 됐었는데 트럼프 정권에서 보니까 그 선을 이미 넘어가지고 중국이 이제 여유를 확보해가지고 미국의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입장을 뒤집고 변경시키려고 하는 정책, 운영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게다가 거기에 더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그 초반을 넘어서 중반을 지나면서부터는 이 북한의 핵 문제가를 가지고 북한의 트럼프 차원에서의 개인적인 정상 외교를 통해 가지고 풀어보려고 하던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일정한 수준까지는 트럼프의 말을 들으면서도 아주 전략적인 단계가 되면은 오히려 그 미국을 허리를 들어 매치게 하는 그런 그 이제 수작으로 나오고 네. 그런 것을 중국이 자꾸 부추기고 네. 북한에 돕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그 이제 이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하나 전환점을 해가지고 트럼프가 생각을 바꿨어요. 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말려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이 소위 그 오바마 때의 전략적 인내로 사실은 복귀한 거죠.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이 트럼프라는 사람의 지금 하나의 그 모순이 자기는 전임자들이 한 걸 그대로 하면서 말로는 전임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 부정하고 전임자 요구를 하는 것으로 트레이드 마크를 삼고 있잖아요. 민주당 정책 요구.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스트레이직 페이션스로 돌아갔다고는 안 하지만은 하는 건 지금 똑같은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중국의 입장이 아주 곤혹스럽단 말이에요. 중국이 오히려 북한을 이용해서 그 이 트럼프 정권의 그 미국의 깍두기를 베끼는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잘못하다가는 미국의 국가 이념, 미국의 근본 이런 것이 흔들리게 생겼다. 이걸 가지고 이것을 또 그 2020년 대선에 이슈화하기 위해서 그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력한 강공 정책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2018년부터. 선배님 질문할 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 미국의 대중 정책 같은 거를 주로 우리가 얘기했는데 시진핑이가 이제 등소평이 텐자핑이 얘기했던 도강 얘기는 하지 않고 상당히 뭐 자기 힘이 커졌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새로운 대국 관계를 했지 않습니까? 시진핑이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대국 관계, 도강양이 하는 것은 한 뭐 힘이 커질 때 100년이고 좀 키웠다가 나중에 미국과 싸우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일찍 미국하고 맞짱 뜨겠다는 그 한 표현은 그렇지만 새로운 대국 관계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 분명히 시진핑의 오판이 있었죠. 오판이 있었는데 오판이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 문제를 부각시켜 가지고 그 트럼프의 어떤 존재를 부각시키는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는 2020년 대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2019년 그 작년 중반부터 대중 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역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 중국하고 붙었고 그런 동안에 미중 관계를 근본적으로 소위 리어세스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건 큰일 났다 하는 판단을 한 게 그 이제 시진핑의 오판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은 시진핑의 중국이 미국을 아주 굉장히 과소평가해가지고 트럼프를 데리고 놀 수 있다. 트럼프를 이용해가지고 미국이라는 국민성, 미국 국민들의 이토스를 바꿔볼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미국의 어떤 그런 변화를 자극하고 촉구하는 대미 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인식을 했는지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차원에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엄청난 간첩 작전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든 중국의 공관이 그런 간첩 작전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고 화웨이라고 하는 기업을 이용해가지고 미국의 연구기관, 학계, 언론계를 침투해가지고 미국의 아주 기반을 뒤흔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것을 허용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는 그런 공포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2019년 금년 4월에 미국 대중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4명의 정보국장, 국무장관, 법무장관, 백악관 안보실장 4사람이 짜가지고 메이저 포린 파더스 스피치를 했어요. 내가 그거를 인터넷에서 보고
이거는 굉장히 이번에 이 중요한 그 문헌들이다 해가지고 그걸 전문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 인터넷 통해서 네. 그거를 했고 번역해서 올리고 계시죠 네, 지금. 그리고 이제 그거를 몇 분들이 그걸 따로 그 인쇄해가지고 지금 배포를 하고 있던데 네. 굉장히 중요한 거를 한 문서들이에요. 그 네 명의 연설 내용을 보면은 바로 그 점이 아주 굉장히 강조해서 부각되고 있어요. 그 점이라요? 네.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네. 수세적이고 공세적이고 그 어떤 역습적인 그런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새로운 대북 이것은 관계 정책을 그 쓴다. 미국을 말하자면 보려고 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1970년대 초에 루이스 파월 메모런덤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당시 미국이 아주 굉장히 좌경화되어 있을 때 그 미네소타 주인가 어디 주에 검찰총장을 하던 이 루이스 파월이라는 사람이 지금 미국 사회가 좌경화되고 있는 현상은 바로 이 공산권의 이런 이 미국 사회 침투 작전에 미국의 교회, 언론, 학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래서 그 미국의 재계, 네. 상공회의소와 이제 이런 데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연구기관, 학교 이런 것을 만들고 해가지고 그 기초적으로 거기에 대한 저항하는 체력을 길러야 된다는 굉장히 유명한 메모란덤을 만들었던 것이고 이것이 자극이 돼가지고 여러 연구기관이 생겨났어요. 헤리티지라든가 뭐 이런 헤리티지가 73년도에 73년에 세워졌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 때문에 결국은 80년대 레이건에서 이거 집권이 프레지던셜 맨데이트라는 것을 네.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레이건이 공화당 후보로 선거 공약했던 건 다 집어치우고 네. 이 연구소에 프레지던셜 맨데이트를 가지고 그 대외 정책을 네. 또 경제 정책을 해가지고 일대 성공을 했었죠. 네, 네. 그런데 그 비슷한 정신과 내용이 그 네 사람의 연설에 이게 담겨져 있어요. 네. 그렇게 대처하니까 지금 중국이 아주 굉장히 당하고 있는 네. 것이죠. 당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시진핑 체제도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 2020년 11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 결과 따라서 또 이것이 어떤 곡선을 또 형성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러면 이제 그 대통령 선거를 마지막으로 얘기하게 되는 한 가지 이제 아까 우리 네. 리뷰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여튼 처음에는 미중 관계를 잘 해결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이거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거는 생각을 갖고 있던 건 사실이었던가요? 나는 걸 이렇게 봅니다. 네. 트럼프가 미중 관계를 잘 해결한다고 하는 네. 그런 공정한 게임 룰에 따라서 생각한 게 아니고 협상. 아니지. 그 소위 그 아트 오브 더 딜에 의해서 네. 중국을 장기적으로 사용해가지고 네. 중국을 자기가 활용해가지고 자기의 재선 기반에 도움이 되는 외교 정책의 상황을 만들어 보겠다고 덤벼들었던 건데 네. 네. 중국이 거기에 놀아나진 않은 거죠. 그 하여튼 그 전략의 하나의 부분으로서 북한 문제도 해결하려고 했던 건 사실입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이번에 참 재미난 현상이 생기는데 트럼프가 이 대통령 후보 선거전에서 굉장히 유리하지 못한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으니까 손에 들어오는 모든 수단을 다 지금 풀어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 후보로 지금 어떤 단체를 지어서 첨거하게 하고 그걸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북한의 핵 문제는 북한 핵 문제 자체를 해결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핵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자기 정치 생명을 도움이 되는 상황을 창출하겠다는 그런 그 야심이 앞서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이번에 2020년 대통령 선거가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습니까? 지금 흥미로운 현상이 미국의 여론은 거의 10중 8구는 트럼프의 패배, 바이든의 승리를 점치고 있죠. 네. 또 그것이 특히 그 달에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와 공화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아주 악화됐어요. 왜냐하면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바이든과 바이든의 부인 질 바이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대통령 부인의 연설이 기가 막힌 연설이 나왔는데 거기에 비해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그 다음에 그 연설을
뒷받침한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연설이 굉장히 격이 떨어졌다. 이방카가 잘했다고 막 그 이방카가 잘했다 그랬지. 인터넷에 많이 올리던데. 이방카에서 잘했다 그랬지. 네.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네. 사람들의 8-9명은 아주 그 잘못됐다고. 이방카 잘했다는 건 우선 트럼프나 펜스가 못됐다는 얘기도 된다.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영향으로 전체적인 지금 구도는 트럼프한테 유리하지 않은 구도가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좀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겨나 있어요. 뭐냐면은 2016년 선거 때도 마지막까지 여론조사상의 구도는 트럼프가 불리했단 말이에요. CNN 같은 데는 아주 불리했는데 그거를 역전을 시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번에 그 역전시킬 가능성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논란도 있고 또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선거 같은 개입, 흥정, 개입 여기는 굉장히 이 강수를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어떤 강수가 나올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민주주의라고 제재인 미국 사회가 최근 한 20-30년 동안에 굉장히 분열이 돼가지고 그 이 좌우 간의 그 대결이 심화되어 있는 데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4년 하는 동안에 이 분열을 엄청나게 심화시켜 놨단 말이에요. 심화시켜 놓은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다 하는 사람들은 광신도가 되버렸어요. 광신도가 돼가지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우리는 안 믿는다. 우리는 트럼프를 믿는다 하는 그런 이 광신도적인 그 정열의 주인공이 돼 있어가지고 또 코로나 위기가 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제 지금 마지막 하나의 그 승부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점수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어 있지만은 마지막 뒤집경으로 코로나 예방 주사라는 것이 나오면은 하루 사이에 뒤집을 수 있다. 이거 왁신을 그렇지. 11월 이전에 빨리 하려고. 그래가지고 11월 이전에 10월까지 개발하려고 아주 그냥 트럼프가 엄청난 지금 정력을 들이고 있어서 그 이제 승부수가 지금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그러나 지난 4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도덕적으로 또는 이 윤리적으로 엉망진창의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인텔렉tual한 그 지적 수준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불신이 아주 팽배해져 있고 또 연장의 차원에서 공화당 안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워낙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공화당 안에서 그동안 그 인텔렉tual한 면에서 존경을 받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반 트럼프로 지금 선언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선거 결과는 결국은 뒤집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하는 여론이 지배적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그러나 더구나 이런 상황 때문에 트럼프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든 것을 제쳐놓고 자기가 이번 선거에서 이기는데 필요한 사항만을 골라서 하기 때문에 가령 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서 그 재선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사실은 걱정하는 정서가 이게 잘 될 것이다 하는 정서보다 그런 상황이 지금 있는 것이고 대통령 선거의 결과 참 예측하기 어려운데 또 하나 이제 거기에 고약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번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워낙 미국에서 격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 2천만인가 하는 환자 중에서 3분의 1 가까이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가 거의 20만 명을 돌파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편투표 소위 대면 선거운동과 대면 활동을 허용하는 투표 방식이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엔 우편 투표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또 미국의 정치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현실 중에 하나는 미국이 전국적으로 한 개 정당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50개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는 민주당이 지배하고 절반 가까이는 공화당이 지배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지배하는 주에서는 민주당이 지배하는 주에서와 굉장히 다른 정치 게임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어떤 지금 장난을 하느냐 하면은 우선 우편 투표는 자기는 반대다.
근데 우편 투표는 반드시 부정선거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편 투표를 해가지고는 이 선거 결과를 공정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이의를 제기하고 그게 떠드는 것이 전략이 선거운동이라고 그렇지. 그래요. 그러면서 또 한면으로는 공화당이 유리한 주에서는 은밀하게 지금 이 지령을 해서 네. 우편 투표를 적극적으로 참가해라, 네. 독려해라. 네. 그렇게 하고 세 번째로는 나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 미리 승복한다고 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이 우편 투표를 하려면 그 우체국, 연방 우체국이 그 활동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야 되는데 아마 미국의 연방 우체국의 현재 형편이 굉장히 좀 열악한 모양이에요. 네. 이 우편 투표를 전국적으로 하기에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그런 그 조직상의 운영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상당히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강을 해야 되는데 선거일은 지금 50일도 안 네, 남았는데 트럼프가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은 연방 우체국장을 자기한테 가장 건국을 많이 하는 이 사람을 시켜놓고 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연방 우체국의 우편 함수를 줄이고 네. 뭐 사람도 삭감하고 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래가지고 우편 투표의 정상적인 이 시행을 어렵게 만드는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우세한 하원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에 그 대처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지난번에 1차로 3조 5천억 달러인가 짜리를 만드는데 거기에 그 250억 달러의 그 우체국 추경 예산을 편성했더니 공화당 의원수가 많은 상원에서 그걸 삭감해버렸단 말이에요. 삭감해버리고 그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의 예산국이 이제 더 추가적인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협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은 추경 예산안이 지금 그 통과 안 될 그런 그 위험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표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투표 과정에서 우체국의 역할 때문에 정상적인 선거가 진행될지 또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그 개표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돼가지고 선거 결과가 11월 3일 날 그 이후에 그 뒤에 얼마나 더 시간이 걸려야 나올는지 그때까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무도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상황이 지금 전색되고 있다. 미국에는 뭐 선배님 잘 아시다시피 연방 공무원이 적기 때문에 연방 우체국장이 뭐 상당히 중요한 그래. 연방 공무원이죠. 그래. 연방 우체국이 미국 행정부의 그 기관 중에서는 굉장히 그 첫 번째나 두 번째로 숫자가 많죠. 숫자도 많고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래가지고 연방 우체국장이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녹화 전에 뭐 선배님한테 물어봤지만 지난번 트럼프가 이제 처음 당선될 때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이 고등학교만 졸업한 백인 남자 러스트 벨트 뭐 공업지대 그 사람들이 지지하고 된 것이 큰데 그것이 무너졌다고 보세요? 지지가? 지금 이제 러스트 벨트를 포함해서 경합주가 8개 주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경합주가 아닌 주들은 2016 선거 때하고 기본적으로 같은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 주는 민주당을, 그 바이든을, 공화당 주는 그 트럼프를 찍을 텐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표차가 더 커질 것이다. 바이든 지지가. 근데 그 미국 대통령 선거는 그건 중요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주에 그 다 선거인단이 대부분 캐치홀이니까. 그래서 문제는 지난번 선거도 8개 경합주에서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CNN이나 모든 기관들이 봤는데 한 개를 빼놓고는 다 공화당이 먹어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트럼프가 먹었는데 지금 이제 8개 주는 거의 다 바이든 지지로 돌았어요. 한두 개 빼놓고는. 한 개 그 오클라호마인가 어디를 빼놓고는 그 사우스다코타인가 오클라호마 빼놓고 돌아섰는데 그 내부가 지금 좀 꿀떡꿀떡한다는 거죠. 그 트럼프가 거기 또 이제 노력을 집중하고 있고 그러나 경합주의 특징들이 되게 농업벨트야. 되게 농업벨트라서 공부를 덜 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트럼프가 굉장히 농업 위주 플랫폼을 냈기 때문에 돌아섰었는데 그동안 트럼프가 중국을 다루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원치 않았던 결과가 많이 나온 게 중국이 지금 그 8개 경합주의 주력 산업이 콩인데
콩 수입을 지금 굉장히 줄였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트럼프한테 지금 그 등을 돌리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무리 노력해도 돌아서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추리들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또 하나는 미국의 이제 그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교회지대. 미국 사람들은 도심 안에는 비즈니스하고 주거지는 전부 교회를 나가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학을 나온 네. 주부들이 표가 많은데 네. 이 사람들이 지난 2016년엔 대부분 트럼프를 찍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난 4년 동안에 트럼프가 굉장히 그 이상한 소리를 많이 했어요. 예컨대 서버브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사느냐 하면은 저소득층 사람들이 중산층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네. 그 이 사람들 때문에 그 서버브 특유의 어떤 그 문화가 네. 손상을 입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다 모르겠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내몰고 부유한 사람들로 그 서버브의 인구를 재구성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이게 아주 굉장히 그 치명타가 돼가지고 교회 지대에 여성들이 지금 그 트럼프한테 완전히 돌아서 있는데 트럼프가 요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가능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대선을 뒤집는데 지장이 있다라고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이 문제는 그 이 서버브라는 것이 대개 대도시 주변이고 대도시 주변은 공화당보다는 이미 민주당이 2016년에도 많이 이겼었던 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세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역시 8개주, 네, 8개 경합주의 향대가 중요하다 이렇게들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그 아까 얘기했던 게 지금 이제 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가 하나 등장하는 것이 트럼프가 자꾸 자기는 앞으로 4년만 하지 않고 이번에 되면 8년을 더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논 거는 참 웃기는 얘기지. 왜냐하면 2016년 선거 때 자기 선거운동본부에 대해서 오바마 정부가 사찰을 했기 때문에 그 이 선거 결과가 공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 4년 임기는 없던 걸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당선되면은 자기가 초임기가 되고 재선 임기가 4년을 더 해달라는 주장을 공고연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떤 작용을 하고 있냐면은 이것 때문에 겁이 나서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미리 찍어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어서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령 엘고어라고 2000년 대선 때에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죠. 아들 부시랑 붙었죠. 붙었는데 그 엘고어가 전국적인 득표에서는 이겼는데 선거인단에서 졌죠. 졌는데 마지막 승부의 갈림길이 플로리다에서 걸렸는데 이 플로리다에서 계속 부시 쪽에서 재검표를 자꾸 요구해가지고 재검표 하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도록 플로리다에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잘못하면 1월 20일이 임박하게 됐단 말이에요. 1월 20일이 임박하게 되니까 공화당에서 대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공화당 사람들이 한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엘봇 고어한테 불리한 판결을 했어요. 그때 이제 엘봇 고어한테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느냐 아니면 시민들로서 선동해가지고 저항하느냐 하는 선택이 나오는데 고어가 아니다. 내가 승복하겠다.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상당히 놀랐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건져야 된다 해가지고 승복했는데 그 엘봇 고어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말도 안 된다. 왜냐?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째 되는 1월 21일. 그 트럼프는 2021년 1월 20일 날 종료가 되는 것이고 정오에 트럼프는 대통령이 아니다. 그럼 그 다음 대통령 누구한테 가느냐? 그거는 그 선거인단이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임시 대통령을 하원의 의장, 그 헌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원 의장이 하게 돼 있고 우선 트럼프는 1월 20일 날 백악관에서 나가야 될 사람이고 안 나가면 군대가 동원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최근에 그런 얘기 또 앤드류 나폴리타노라고 하는 그 연방 고등법원 수석 판사였던 사람은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트럼프가 승복하지 않으면은 1월 20일 날 하원 의장이 임시 대통령이 됐는데
그런 다음에는 대통령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원 의원들이 표결을 해서 결정한다. 네, 네. 표결하는데 하원 의원 개개인이 한 표씩 해서 행선하는 게 아니라 한 주에서 한 표씩 행선하니까 네. 26개 주가 그 이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근데 지금 11월 대선과 함께 실시되는 하원 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은 네.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당연히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그 이번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11월 3일부터 내년 1월 20일 사이에 또 한 차례 최대의 헌정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선배님 뭐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말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